이쪽으로 좀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트회의 또 아마 벌써 이렇게 많아질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코로나19 이전에 아마 이 자리에 있을 때 예전에 시인들을 위한 영화 강사 이탈리아의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를 여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여기 하는 어떤 강좌가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저도 좀 이런 부분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봄에 의뢰가 와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역사관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제가 조금 숨이 찬데 조금 전에 칠천리에 나가서 하늘광장에 거기 가면 우리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한 분인 홍암 나인엽 선생님 흉상이 있습니다. 거기 있어서 거기 좀 묵념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동학 쪽에 관한 연구를 하고 또 저희 집안이 또 천도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라이너 선생님 그 흉상을 작년에 제막할 때 남구청과 더불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굉장히 좋고 또 녹음이 무거진 가운데 있으니까 훨씬 더 그 라이너 선생님의 독립정신이 좀 더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여기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제동원 기념관과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일제가 언제부터 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바로 이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서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일제는 이미 요즘 한산 영화 있잖아요, 그죠? 한산 영화 거기 보면 이미 일제는 그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전근대 시대의 얘기고 근대 이후에 개항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일본이 1853년에 53년에 미국의 페리 황제에 의해서 이제 개항이 되잖아요. 개항이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주 빨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정한론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1870년대 초반부터 정한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위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일본에서는 조선은 언제든지 우리의 힘으로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우선이냐? 일본의 체제를 보다 더 근대적인 체제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통해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서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급하게 이제 돌아가서 서양의 문물을 급속하게 이제 정착시키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공을 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알듯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개항시키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힘을 이제 서서히 주입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청나라가 개입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나라의 영향력 하에 있었으니까 일본이 이제 그런 면에서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조선이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청과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국사 시간에 다 배워서 아시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나오겠지만 저희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청나라가 다시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을 통해서 이제 청나라의 군대도 들어오고 일본의 군대도 들어오게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소위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 나라가 다 나가게 되면서 이제 어느 나라가 그 이후에 조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선을 자기네 거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움직임을 벌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동학혁명이었고 이 동학혁명을 통해서 일본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동학군에 대한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 인원이라든가 기세 이런 것에 있어서는 동학군이 굉장히 기세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지고 말았느냐, 그렇게 크게 패배하고 말았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근대적 무기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전략감찰서의 부재 뭐 이런 거로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학혁명을 얘기하려면 동학을 조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동학은 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수원 최재욱 선생이 1860년에 이제 창도를 했는데 핵심 교리는 시천주입니다. 하늘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시천주는 곧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시천주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나오면 평등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신분제 사회였는데 그 신분제 사회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래서 수훈 선생이 노비 2명, 자기 집에 있던 노비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물론 수훈 선생이 몰락한 양반이지만 조선시대에 가당치 않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도 뼈대 있는 경주 최씨 집안인데 노비를 삼고 수영타를 삼습니다. 저는 이런 시천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소위 사회화하려고 했다는 것이 동학이 확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자주적 근대화, 소위 서세동정, 서양의 세력이 동양으로 쫙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시기였잖아요. 이 시기가 19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시기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끌어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제 많이 이야기돼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61년부터 이제 동학을 알려서 굉장히 늘어나서 이제 접주제도 시행을 하고 하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성리학적 사회니까 즉 성리학적 가치 질서는 신분제가 명확합니다. 그죠?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명확한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라고 해서 12월 10일 날 경주에서 체포